독일의 유명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교수님을 따라 전학생이 들어오는데요. 수업 중 교수님의 질문에 한국인 학생이 나와 완벽한 독일어로 복잡한 양자역학 이론을 설명하고 자신의 연구 결과까지 덧붙여서 대답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독일 남학생은 질투에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미넨의 비렐름 폰 훔볼트 김나지움에 다니는 12학년 학생이죠. 우리 학교는 1826년에 설립된 독일의 대표적인 명문 김나지움입니다. 특히 물리학과 수학 분야에서는 독일 최고의 인재들을 배출해왔죠. 저는 이곳에서 늘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시고 어릴 때부터 과학자의 꿈을 키워온 저에게 이곳은 완벽한 학교였으니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5살 때부터 저는 남다른 수리적 감각을 보였다고 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제 재능을 일찍 발견하시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 전 2시간씩 아버지와 함께 과학 기초 이론을 공부했고 주말이면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살 때는 독일 전역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 경진대회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출전해 1등을 차지했죠. 제가 제안한 레이저 광학 실험 방식이 기존 이론의 맹점을 정확히 지적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아버지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입자 가속기 실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견한 데이터 분석의 오류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것이 제 첫 논문의 주제가 되었죠. 비렐름 폰 훔볼트 김나지움에서도 제 관심사는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특히 천체물리학과 우주론에 매료되어 직접 설계한 전파 망원경으로 퀘이사 관측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이 연구로 작년에는 유럽 천체물리학회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처음으로 경쟁자의 존재를 느끼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던 1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죠. 평소처럼 첫 교시 물리학 수업을 기다리고 있을 때 토마스 바이어 교수님이 낯선 학생을 데리고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박민규라는 이름의 16살 소년이었죠. 처음에 저는 그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평범해 보이는 아시아 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이어 교수님이 그의 양력을 소개하기 시작하자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카이스트 영재원 출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미 양자역학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양자역학 논문을 썼다고요? 그것도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니. 저보다 1살 어린 이 친구가 이미 제가 꿈꾸던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규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이미 독일어로 된 양자역학 교재가 놓여 있었고 그는 마치 모국어를 읽듯 그 내용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자리가 위협받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바이어 교수님은 양자얽힘 현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생의 의견을 물으셨죠. 민규가 입을 열자 교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는 완벽한 독일어로 복잡한 양자역학 이론을 설명했고 심지어 자신의 연구 결과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봄철 눈사태처럼 불안과 초조함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전학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도 독일어가 서툴 테니 수업을 따라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은 슈바르츠 교수님의 고급 물리학 세미나였습니다.
매주 한 명의 학생이 양자역학의 특정 주제를 발표하는 수업인데 이번 주제는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패러독스였죠. 제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간단한 코멘트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민규는 칠판 앞으로 나와 30분 동안 자신의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을 양자 컴퓨터에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마치 오래된 동화를 들려주듯 자연스러웠고 수식의 전개는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험 데이터까지 제시했죠. 슈바르츠 교수님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안나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동안 이 학교에서 최고의 물리학도로 인정받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또 제 자신의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규의 발표는 제가 쌓아온 모든 자부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16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슈바르츠 교수님은 민규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죠. 교수님의 눈빛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제 진로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물리학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걸까?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이 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온 이 천재 소년 앞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민규의 발표 내용을 복기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고 양자역학 공식들은 그저 의미 없는 기호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미네의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2월이 되자 학교에서는 봄학기 연구 프로젝트 발표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저는 늘 최우수 프로젝트상을 받아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규의 존재가 제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연구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민규의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빽빽하게 적힌 수식들과 함께 독특한 다이어그램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을 시각화한 그림이었는데 저는 그런 접근 방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주입식 교육으로 만들어진 로봇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노트에는 분명 창의성이 넘쳐 흘렀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닌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물리학 실험 시간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규는 기존의 실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실험이었는데 그의 방식은 훨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냈죠. 바이어 교수님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고 다른 학생들의 눈빛에서도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독일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만 가능했던 그가 이제는 괴테의 시를 읽고 토론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독일 문학 수업에서 파우스트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발표했는데 교수님께서 극찬하셨죠.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지만 민규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았죠. 결정적인 순간은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였습니다. 물리학, 수학, 화학 모든 과목에서 민규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제 점수도 나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최고가 아니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제 성적을 보여드리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민규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도달하고 싶었던 하지만 아직 닿지 못한 높은 곳에 서 있었죠. 그리고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봄학기 연구 프로젝트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저는 학교 물리실험실에 남아 마지막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었죠.
6개월간 준비한 양자 컴퓨팅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번 연구에 큰 기대를 하고 계셨기에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파란색으로 변하더니 시스템이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켜보았지만 하드디스크가 인식되지 않았고 6개월간의 모든 연구 데이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일이 발표인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절망감에 빠져 실험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규였습니다. 그도 늦게까지 연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순간 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실패한 모습을 그 천재 소년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규는 제 상황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려 했지만 상황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죠. 민규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개발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이 있다며 한번 시도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의 흔적을 찾아내고 하나씩 복구해 나갔죠. 민규는 전문 프로그래머처럼 키보드를 두드리며 집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마침내 모든 데이터가 복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제 연구 내용을 보더니 몇 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양자 얽힘 상태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제가 고민하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민규를 진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차갑고 거만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죠. 자신의 경쟁자일 수 있는 제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학에 대한 열정, 미래의 꿈, 각자의 고민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창밖으로 동이 틀 무렵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그날 이후로 민규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의 발표를 들을 때면 이제는 질투 대신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의 설명은 언제나 명쾌했고 어려운 개념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물리학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민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양자 터널링 현상에 대한 것이었는데 민규는 마치 자신도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듯이 진지하게 토론을 시작했죠. 점심시간에는 종종 민규의 도시락을 보게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한국 음식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어 보였던 김밥이나 불고기가 어느새 궁금해졌고 민규는 기꺼이 저와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과목에서 뛰어날 수 있냐고요. 민규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다고요. 그의 부모님은 항상 지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공부는 늘 경쟁이었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규에게 있어 학문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어느 날은 방과 후에 민규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책장에는 물리학 서적들과 함께 한국의 철학책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아인슈타인의 사진과 한글로 쓰인 명언들이 걸려 있었죠. 민규의 아버지는 한국의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일하시다가 독일에서 연구 교류를 하게 되어 가족들과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게 과학자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길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규와 그의 가족들이 보여준 학문에 대한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규를 경쟁자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 학교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전국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죠. 특히 이번에는 양자 컴퓨팅 분야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민규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참가하자고요. 민규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먼저 제안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연구 주제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새로운 암호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민규의 양자역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제가 가진 프로그래밍 지식을 결합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우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좌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민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민규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정형화된 방법으로 접근했지만 민규는 항상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았죠. 한 번은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문득 동양 철학의 음양 개념을 양자 얽힘 현상에 적용해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양자 상태의 중첩을 이용한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죠. 바이어 교수님은 우리의 연구 결과를 보시고 크게 감명받으셨습니다. 대회 당일 우리는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쟁쟁한 참가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민규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발표장에는 아버지를 포함한 여러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우리의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고 질문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양자 암호화의 실용적 구현 가능성에 대해 많은 토론이 오갔죠. 민규는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했고 저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보완 설명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민규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이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대회가 끝난 후 민규의 가족은 저를 주말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민규의 어머니께서는 정성스럽게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해 주셨죠. 식탁에는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모든 음식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규의 아버지께서는 각 음식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해 주셨고 그 이야기 속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규의 방에서는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상장들, 중학교 때 발명한 장치들의 설계도, 그리고 카이스트 영재원에서의 연구 자료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의 독서 노트였습니다. 과학 서적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예술 서적들의 독후감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민규는 자신의 부모님이 항상 균형 잡힌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한 분야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서로 어우러질 때 진정한 통찰이 생긴다고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민규의 어머니께서는 제게 한국의 전통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차를 마시며 들은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그들이 지켜온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요. 민규의 어머니께서는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단순한 성공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현대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빌려왔습니다. 민규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세계는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과학에 대한 저의 관점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진정한 과학이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 학교는 1년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민규와 제가 개발한 양자 암호화 시스템이 메인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과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자리에 민규와 함께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자 컴퓨팅의 미래와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면 민규가 이론적 배경을 보완했고, 민규가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면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죠. 우리의 발표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소장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연구소의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민규와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죠. 그날 저녁 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규의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죠. 두 가족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규와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미넨의 여름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우주만큼 넓은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우리의 만남이 그런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전학생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경쟁자로만 여겼죠. 하지만 민규는 그런 제 편견을 부수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국적도 문화도 다르지만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인류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같으니까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었지만 또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명의 전학생이 제 삶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과학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임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긴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포착이었습니다.